경제와 투자를 보는 깊이 있는 시선 딥사이트 시간입니다. 올해 딥사이트 첫 순서는 신한은행 오건영 부부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우리가 너무 거시 매크로 얘기를 많이 한 것 같다. 이제 매크로 좀 들 보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네네. 근데 안 볼 수가 없네요. 네, 그래서 네. 전반적인 금리의 레벨 자체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다음에 경기 침체가 어떤 양상으로 올 것이냐, 어떻게 전략을 짤 것이냐, 뭐 이런 키워드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금리 얘기부터 하면요. 12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여전히 연준 위원들은 지금 고금리를 상당 기간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올리는 거는 이제 좀 눈에 보일 정도로 보이지만 그 상태에서 쭉 갈 거냐, 언제쯤 내릴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번에 FOMC도 그렇고 FOMC 의사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건 첫 번째는 매파의 실종이라는 말이 비둘기파의 실종이라는 말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 속에서도 비둘기적인 성향이 있고 매파적인 성향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비둘기파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도 연내 금리 인하는 생각하지 말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첫 번째 우리는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보다 이제 저는 좀 주목을 했었던 부분들이 이런 겁니다. 연준 위원들이 이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연준에서는 금리 인상의 속도를 늦춰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길게 금리 인상을 해가지고 오랫동안 긴축을 하려면 너무 빨리 긴축을 해서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게 됐을 때는 이렇게 긴축을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보면 이제 영국 같은 케이스가 국채 시장이 무너져 내리니까 금리를 올리는 상황에서 양적 완화를 해야 되는 이런 역설적인 상황에 딱 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연준 내에서도 거기에 대한 의견이 강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거나 이랬을 때는 오히려 금리 인상을 하는 이런 긴축을 갖다가 되돌려야 되니까 긴축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제대로 긴축하기 위해서는 천천히 해야 된다. 이런 그러니까 뭐 멀리 달리기 위해서는 이제 천천히 뛰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감속에 들어갔는데 이걸 시장이 약간 연준의 피벗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점들을 연준 위원들이 명시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걸 피벗으로 해석을 하면서 자산 시장이 올라간다든지 하면서 금융 시스템 그렇죠. 우려하는 거죠. 그렇죠. 금융 시장이 약간 좀 뭐랄까요? 의도하지 않게 완화적으로 바뀐다. 금융 시스템에 오히려 유동성이 늘어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고 이게 우리의 금리 인상이나 긴축 프로그램에는 상당히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걸 경계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랫동안 연준을 모니터링을 해봤지만 자산 가격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경계감을 대놓고 드러낸 경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이 조금은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소개하면서 아까 그 워딩을 하나 준비했는데 못했는데요. 우리 시대 최고의 매크로 티처시죠. 설명을 아주 쉽게 지금도 오래 뛰기 위해서 속도를 좀 멈춘 건데 이제 멈춰서 다시 돌아오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시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은 어제 그 캔자스 시티 여는 총재 에스더 조지 이분도 이제 한동안 고금리로 동결해서 가는 게 정책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줄이는 게 좋은 겁니까? 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제 에스더 조지 그분이 사실 지난해 9월 정도부터 이 코멘트를 날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상당히 그분 올해 이제 물론 퇴임을 하시긴 하지만 영향이 되게 큰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금리 인상의 속도는 늦추더라도 대신에 조금 더 높게, 조금 더 길게 이렇게 가면서 이 긴축에 대한 의지는 유지하겠다. 이걸 이제 표명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금리는 이제 올린 이유 자체가 경기 침체를 우려하면서도 물가 때문에 올린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물가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데 작년과 같은 그런 그 인플레 환경이 올해에도 계속 되느냐 이제 그에 대한 전망이고요. 워낙 이제 고용 쪽이 계속 너무나 단단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연준에서도 시장이 이제 해석을 한 이유는 단순히 속도 조절만 보면서 기뻐했던 게 아니라 소비자 물가 지수가 9.1에서 7.1로 6개월 만에 2% 정도 낮아졌지 않습니까? 이러면 물론 이제 성급하긴 합니다만 약간의 추세선을 그려볼 수는 있죠. 6개월 동안 2%가 내려오면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내려가게 되면 올해 상반기면은 5.1이 되고 6개월에 2씩 내려가지 않습니까? 올해 말이면 3.1이 되고 이제 이런 기대들도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연준에서는 딱 얘기하는 게 결국에는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를 분류를 해버리더라고요. 첫 번째는 상품에 대한 인플레이션, 두 번째는 임대료에 대한 인플레이션, 세 번째는 서비스업에 대한 인플레이션으로 나눕니다.
상품에 대한 인플레이션은 확실히 꺾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예. 임대료에 대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확실히 꺾여 내려올 것이다라는 걸 연준도 암시하고 있어요. 조금씩 둔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앞쪽에 있는 두 개죠. 상품과 임대료에 대한 인플레이션은 확실히 이제 어느 정도는 제압이 됐다라고 네. 보는데 세 번째로 그럼 문제. 끝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서비스업에 관련된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모르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서비스업에 관련된 인플레이션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네. 지금 미국의 고용 시장이 굉장히 튼튼하거든요. 여전히 뜨겁고 1,000만 개의 빈일자리가 있는데 실업자 수는 600만 명입니다. 실업자 1인당 1.8개의 빈일자리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됐었을 때는 이 노동시장이 쉽게 식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노동시장이 식지 않는다는 얘기는 임금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텐데 임금이라는 건 한 번 올라가면 쉽게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잡을 때도 국제유가 같은 경우 뛰었지만 꺾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쉽게. 근데 임금이라는 건 한 번 올라갔는데 쉽게 내려오질 않으니까 그렇죠. 이 인플레이션을 제압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9.1에서 7.1까지 내려오는 거는 빠를 수 있지만 예를 들어 7.1에서 5.1, 5.1에서 3.1 이렇게 내려오는 5% 언더 영역에서는 내려오는 속도가 되게 더디다. 더디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연준도 경고를 하고 있죠. 네. 미국 시장은 이런 통계들이 과학적이에요. 부러워요. 보면은 뭐 네네. 일자리도 남는 것도 부럽지만 우리도 이제 산업활동 동향하게 되면 고용자 수가 얼마 늘었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거지만 뭐 이번 달에 우리가 일자리가 몇 개 남았는데 구직자 몇 개다 이런 지표는 저는 사실 잘 못 봤거든요. 네, 그렇죠.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지표를 팔로우업하고 이런 게 노동시장이 유연해서일 수도 있지만 과학적인 걸로 보이고요. 어쨌든 고용 쪽에서 임금 서비스 쪽이 잘 잡히지 않는다. 그럼 이제 금리에 대한 얘기는 어느 정도 된 거고요. 다음에 이제 경기 침체인데 네네. 경기 침체에 대해서도 크게 두 가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좀 가볍고 짧은 경기 침체가 올해 올 수 있다는 얘기와 함께 상당히 큰 그 침체 우려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네네. 것 같은데요. 어느 쪽이십니까? 아, 네. 일단 강한 침체가 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볼 규정부터, 필요가 예. 있는데요. 강한 침체를 볼 때 이게 금융위기급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문제는 경기 침체와 금융위기는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스템이긴 네, 거죠. 그렇죠. 예. 금융 시스템을 건드려 버릴 예. 정도인데 이 인간은 역사를 통해 배우지 않습니까? 네. 금융위기라는 굉장히 큰 위기를 통해 가지고 인류가 배웠던 거는 은행들, 금융기관들의 자본이 튼튼해야 되고 금융기관들이 유동성을 갖고 있어야 되며 방만하게 알 수 없는 대출들을 많이 늘리는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경계감을 표현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때하고는 좀 상당히 차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금융기관이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자본이 여전히 탄탄한 편인데요. 네. 다만 그럼 괜찮냐? 그렇더라도 결국엔 자산 가격의 하락이라든지 높아진 물가와 높아진 금리는 결국에는 소비 침체를 만들게 되면서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볼 수 있는 건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과거에 비해서 고용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두 번째는 저축 금액이 굉장히 많거든요. 보조금을 굉장히 많이 받아가지고요. 저축 금액으로 쌓아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소비 지표가 꺾이지 않나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소비가 그래도 네. 탄탄하게 나오는, 상대적으로 탄탄하게 그러니까, 나오는 예. 이유가 이런 데에 기인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봤었을 때는 침체가 찾아오더라도 과거와 같은 금융위기급의 침체보다는 그래도 마일드한 경기 침체, 이게 역설적인 표현처럼 들리지만 네네. 마일드한 경기 침체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둬야 되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소위 이제 연준 의원들도 기대하는 게 그 이제 연착륙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 그러니까 경기가 조금 나빠지는 둔화. 지금 이미 둔화죠. 둔화. 그 다음 단계를 제가 규정한 겁니다. 경기 침체. 네네. 그다음에 금융 위기급. 위기급은 아니라는 거고요. 시스템 위기가 네네, 아니니까. 그러니까 둔화와 침체 사이 뭐 이 정도. 이제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닷컴 버블 붕괴 이후에 2001년부터 2002년 사이에 네. 글로벌 경기가 좀 둔화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예, 예. 아주 단기적인 침체가 찾아왔고 연준의 예전 의장이었던 버냉키 의장 같은 경우는 그 케이스를 마일드한 경기 침체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정도 수준의 경기 침체 이런 것들은 좀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민은 네. 경기 침체의 그 폭이 그렇게 깊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는 반가운 얘기고 다행스러운 얘기인데 그건 사실 미국 얘기고, 네. 예, 미국 얘기고, 그렇죠. 유럽이나 혹은 이제 네네. 이머징 국가들 자원이 없는 우리 같은 국가들은 파장이 더 클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대외 수출 의존도가 네. 높다 보니까 여태까지는 미국 경제가 결국에는 전 세계의 소비를 주도해 줬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만약에 미국 경제가 이 소비를 주도해 주질 못한다라고 한다면
수출을 하는 국가들 입장에서는 수출 실적이 더 무너져 내리는 그럼 더욱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죠. 이제 아까 2000년도 얘기를 잠깐 해드렸는데 예. 그때 당시에도 닷컴 버블 이후에 미국 경제가 무너진 다음에 그 이후에 나타났었던 현상은 중국의 비상이 있었습니다. 중국이 2001년도 하반기에 WTO에 가입을 하면서 중국 경제가 본격적인 투자 성장의 기치를 들어올리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 말씀드릴 거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의 성장이라는 걸 바라볼 때 미국 경제의 움직임도 되게 중요하지만 중국 경제도 어떻게 풀려나올지도 마찬가지로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 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미국의 경기 침체라는 게 우리나라에 악영향을 주는 거는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미국만 바라볼 게 아니라 다른 쪽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새로운 소비의 동력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같이 감안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금리 얘기, 경기 침체, 경기와 관련 얘기. 예. 오늘 할 얘기 다 했는데요. 그렇죠. 다른 얘기 또 좀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유가하고 달러인데요. 사실 유가보다도 달러의 움직임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죠? 유가는 이제 수요에 따라서 뭐 경기 침체 얘기 나오고 코로나도 좀 확산된다 이러면 떨어지고 유가 레벨 자체는 이제 상당히 위협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느끼기에. 근데 이제 달러는 달러가 죽은 게 아니다. 다시 강해질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원화는 약해지면서 환율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원유 시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원자재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최근에 이제 유가 하락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큰 것 같고요. 그 경기 침체의 우려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의 봉쇄가 이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감도 같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에서는 전략 비축률을 굉장히 많이 풀어줬습니다.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중간 선거를 전후해가지고도 전략 비축류의 공급을 늘리면서 유가가 빠르게 뛰어오르면서 원유 가격이 상시적으로 고유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악재를 제어하는 데 굉장히 큰 노력을 했었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유가를 갖다가 굉장히 크게 눌러줬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요. 다만 이제 반대편에서 그러니까 유가를 내리누르는 요인도 있지만 반대편에 있는 요인들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러시아라든지 오펙 플러스 국가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유가가 마냥 내려가게 됐었을 때는 해당 국가들 같은 경우는 재정 수지에서 영향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원유를 수출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약간씩 감산을 하게 되면서 유가의 하단을 좀 받쳐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좀 보이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유가가 완만한 박스를 보이게 될 것 같은데 여기서의 변수는 두 가지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가의 하방 요인 중에는 중국의 봉쇄가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중국의 리오프닝이 나타났었을 때는 수요가 늘어나면 그렇죠. 이게 리오프닝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됐었을 때는 유가 쪽에는 일시적인 수요의 증가는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이 굉장히 높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조금 더 장기화된다라는 기대가 생겨났을 때는 결국에는 포트폴리오 투자 차원에서 원자재 쪽으로의 쏠림이 재차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죠. 그것도 수요 요인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요 요인에 있어서의 돌발 변수들 이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말씀이 길어졌습니다만 달러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이거보다 달러가 더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달러라는 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연준은 그러니까 결국엔 인플레이션이라는 강한 적과 싸우기 위해서 두 개의 칼을 들고 있는데 그 하나의 칼이 고금리고 다른 하나의 칼이 강달러인 것 같습니다. 달러가 강세면 수입 물가를 낮추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춰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두 가지로 너무 세게 싸우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크게 다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작년도 10월, 11월에 G20 재무장관 회담과 G20 정상회담에서 두 가지 단어가 유행을 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스피로버라는 단어인데 미국이 금리를 올렸을 때 다른 나라에 피해를 주잖아요. 그래서 금리 올리지 마세요라는 게 스피로버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만 딱 들으면 미국이 걔들을 왜 신경 써야 되는데 이런 답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다음 단어가 스필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른 나라가 힘들어졌을 때 이게 되려 미국 경제에도 치명타를 줄 수 있다는 게 스필백이 되는 거거든요. 이 얘기가 이제 회자되면서 10월, 11월을 기점으로 해서 너무 과도한 강달러에 대해서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달러의 강세가 조금 제어가 됐고 그 다음에 연준의 피벗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달러 약세가 되게 빠르게 진행이 됐죠. 근데 여기까지 잠깐 말씀드리면 그렇죠. 그러면 강달러와 고금리로 싸우고 있는데 인플레이션과 이게 너무 좀 위험하다고 해서 얘를 살짝 손을 놨더니 훅 주저앉는 거예요. 그럼 저금리와 약달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나라의 피해는 줄어들 수 있지만 눈앞에 있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연준이 기대하는 거는 약달러로의 전환보다는요. 일정한 레벨, 과도하지 않은 수준의 강달러 이거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각에서 얘기하는 거는 달러는 이제 약세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
라고 보는 건 아직은 성급하지 않겠는가. 이제 그 정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하고 그 결을 같이 하네요. 앞서 네, 금리 그렇습니다. 자체도 쉽게 이제 인하에 대한 그 얘기하기는 섣부르다. 네네. 지금 이제 올린 단계에서 기간이 얼마 가느냐의 문제인데 달러도 지금 이제 뭐 약달러 돌아섰다고 보는 것보다는 그죠? 네네. 여기서 이제 레벨 자체를 유지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 근데 뭐 달러는 제가 아까 궁금한 게 어쨌든 원화가 작년에 너무 약세로 갔단 네,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네. 또 달러 영향도 네, 있었지만 그렇습니다. 약세라고 하는 것은 상승이죠. 네네. 1,440원대 중반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우리가 외환 쪽도 이제 워낙 또 취약하니까. 네네. 그리고 국내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원달러? 결국에는 이제 달러의 움직임을 좀 따라가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원화 같은 경우는 달러도 되게 중요하지만 다른 두 가지 통화가 있는데 네. 위안화와 엔화도 되게 중요합니다. 네. 위안화 같은 경우는 잠깐 빼놓고 엔화 같은 케이스가 최근에 이슈가 좀 있었죠. 그렇죠. 일본이 이제 YCC를 풀어주면서 장기 금리를 갖다가 0.25에서 0.5로 끌어올리게 됩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엔화가 괜히 강세를 강세를 보이게 가는 되는데 거죠. 네. 우리나라 통화는 엔화라든지 위안화가 강세를 보일 때 이거를 추수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무슨 경향이 있다고요? 따라가는 경향이 아, 있거든요. 추종하는데. 예, 추종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게 되는데 우리나라 원화도 마찬가지로 강세로 가는데 가끔 어떤 때가 있냐면 원화가 좀 더 강하게 강세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원화 강세 대책들하고도 좀 같이 맞물리면서 원화의 강세가 세게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됐더니 달러 원만 볼 게 아니라 원엔을 볼 필요가 있거든요. 엔화 대비 원화의 네네. 환율. 이게 980원, 990원 정도 하다가 100엔에 예. 이게 이제 950원, 940원 이렇게 내려가는 경향이 생깁니다. 이건 또 마찬가지로 좀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게 그렇죠. 실물 경제의 성장이 둔화가 되고 소비가 약한데 이런 상황에서 원화만 독박으로 강세를 가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수출에는 더욱더 악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건 네네네. 뭐냐면은 원화가 너무 빠르게 너무 강세로 강세도 가는 것에 제어해야 그렇죠. 되는 여기도 상황이네요. 마찬가지로 예. 제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네. 달러의 강세 이제 일정한 수준의 달러 강세를 네. 따라가면서 이 엔화의 움직임하고도 보조를 맞춰가는 움직임 네. 이런 게 이제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매크로 티처께서 독박이라는 단어를 쓰시니까 확 친근해집니다. 예. 중국 얘기 앞 시간이 많을 줄 알고 천천히 얘기하고 있는데 중국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이제 다시 오프닝인지 리오프닝인지 어쨌든 열게 되면 이게 네네. 깨어나느냐 경기가 좋아질 것인가 그러면 이제 상당히 뭐 이 원자재 시장도 그렇고 우리 경제도 그렇고 큰 영향이 올해 중국이 굉장히 큰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참고로도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엔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중국이 굉장히 큰 구원투수의 역할을 해줬던 건 네네. 팩트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하나 생각을 해보면 사실 중국은 현재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금 2%대 초반입니다. 미국이 7%, 한국이 5%, 일본이 3.6이거든요. 근데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례적으로 낮은 편이죠. 네. 물가가 안정이 돼 있다라는 거는 부양책을 쓸 수 있는 기대감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부양책을 쓸 수 있다는 기대, 이 두 가지가 같이 존재하게 되겠죠. 이렇게 됐었을 때는 중국 쪽에서의 모멘텀을 좀 기대해 볼 수는 있는데 다만 두 가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만약에 첫 번째로 이 리오프닝이 만약 재개가 됐었을 때 이게 국제 유가라든지 아니면 수요 사이드의 압력을 일시적으로 폭발적으로 늘리게 되면서 물가를 자극. 그렇죠. 다시 한번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들. 요게 저는 이제 첫 번째 좀 요인이라고 보고요. 네. 두 번째는 리오프닝과 함께 예를 들어서 제조업 경기가 돌아섰을 때 미국과 중국의 갈등 양상이 다시금 펼쳐지게 되지 예. 않을까. 이제 요거는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 국제 공조로 이어지게 된다면 미중 간의 갈등이 조금 더 완화된 상태에서 제한적인 인플레이션으로만 진행이 된다면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구원투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뭐 일단은 뭐 기대를 좀 걸어보겠습니다. 예, 오원영 부부장님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투자 전략과 인사이트 쪽으로 좀 뒤쪽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뭐 경기 얘기, 금리 얘기, 중국 얘기 뭐 이런 게 올해 큰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2020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네네.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들을 포함해서 좀 봐야 될 핵심 키워드 포인트 다시 한 번만 잡아주십시오. 네, 일단 저는 첫 번째는요. 결국엔 2023년에는 네. 산고가 어떻게 피크아웃을 하느냐 이걸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산고라는 거는 결국에는 고물가, 고물가. 고금리, 네. 고환율이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물가가 높다 보니까 그 고물가가 결국에는 금리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그렇죠. 되고 예. 고금리가 되는 거고 미국의 금리가 높은데 우리나라 금리가 따라가질 못하다 보니까 환율이 높아지면서 이게 되려 수입 물가를 높이니까 또
고물가를 만들어내는 거죠. 네. 그러면서 고금리, 고환율 이게 계속해서 악순환처럼 연결이 됐었던 게 지난 2022년의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첫 번째는 이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는지 그럼 그 맨 앞단에 있는 물가가 어떻게 안정되는지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하나 속단을 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과거 10년에서 15년 정도의 패턴을 보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약했었어요. 예, 그래서 2% 위로 살짝 고개를 들다가도 이걸 제압하기 위해서 살짝 긴축을 하면 바로 훅 주저앉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굉장히 연약한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40년 만의 인플레이션이라는 일종의 괴물이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센 놈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됐었을 땐 우리가 단순히 이게 살짝 내려가는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이게 끝났다 이렇게 승리를 너무 성급하게 네. 지난 15년의 패턴을 보면서 선언하기에는 굉장히 두려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작년도 보면은 1년 내내 이어져 왔던 게 이제 끝난 거 아니야, 끝난 거 아니야, 끝난 거 아니야 할 때마다 계속해서 올라왔죠. 인플레이션이 예. 탄탄하게 버텨주니까 여기에 대한 실망감이 컸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꼭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3고가 피크아웃을 하는지 두 번째는 40년 만의 인플레이션인 관계로 지난 10년에서 15년 동안 이어져 왔었던 패턴만으로 그 패턴이 계속해서 앞으로 워킹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투자하는 건 오히려 40년 만에 나타난 새로운 패턴이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경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럼 자산 측면에서 이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 이게 경제학에 나오는 용어인데요. 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사람들을 리스크 러버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미 충분히 사실은 리스크 러버 쪽이어서 위험 자산은 주식이나 가지고 있고요. 안전자산이 지난해는 각광받았는데 올해도 안전자산이 상대적으로 성과가 좋을까요? 그렇다고 하면 어떤 자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안전자산이라고 네. 한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예금 같은 케이스가 되겠죠. 네, 매우 안정적인 네, 자산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또 채권하고도 다른 게 이 예금 같은 경우는 중도 해지가 가능하니까요. 네. 금리가 올랐을 땐 채권 가격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예금 같은 경우는 중도 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하고도 조금 차이가 있죠. 과거에 금리가 굉장히 낮아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3개월짜리, 1년짜리, 3년짜리, 5년짜리 예금 금리가 다 똑같았다면 1%로 이때는 예금을 분산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가 됩니다. 그렇죠. 예. 근데 금리가 굉장히 높은 레벨을 보이고 있고요. 3개월짜리 예금과 3년짜리 예금과 5년짜리 예금 다 다른 금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단기 금리는 굉장히 낮은데 장기 금리는 높은 편에 속하거든요. 예금 내수 포트폴리오를 해야 돼요,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바벨 전략이라는 얘기를 네. 하시는 요즘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바벨 전략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네. 저 되게 놀랬거든요. 네. 다잘 가르쳐 주셔서 예, 우리가 그렇습니다. 학습이 많이 돼서 그래요. 아닙니다. 이게 결국엔 바벨이라는 건 이렇게 헬스장 가면 이렇게 들어올리는 네. 이게 엽기 같은 거지 네, 않습니까? 가운데는 비어 있는 양쪽 끝을 이렇게 뚱뚱하게 가져가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초단기하고 초장기 예금을 가져가시는 이런 분산 투자 전략들을 쓰고 계시는데 예. 이런 것들도 우리가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금 같은 케이스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금 가격이 오르면서 금에 대한 문의가 좀 많은데요. 그러게요. 이게 금이라든지 이런 안전자산은요. 기본적으로 보험 같은 자산인데 다치기 전날 가입하면 참 좋겠지만 그 자체가 넌센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자산을 타이밍을 잡고 들어간다 이런 컨셉보다는요. 안전자산은 갖고 가시는 게 꾸준히 확보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금은 언제 강세를 보이냐면 미국의 성장이 둔화가 되고요. 이로 인해서 미국이 금리를 낮추게 되면 이럴 때 금이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시기가 과연 찾아올까? 물론 최근에는 미국만큼 강한 국가가 없었고요. 미국의 금리는 계속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금이 힘을 못 썼는데 이게 조금씩 변화의 징후를 보이니까 최근에 이제 금 가격이 뛰어오르고 있거든요. 물론 이게 단기적으로 실현될 수는 없겠지만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금이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기도 뭐 중장기적으로 나타나지 않겠는가? 예, 그 정도 말씀드립니다. 채권 30초 얘기해 주세요. 아니, 채권 같은 경우는요. 네. 지금 최근에 보면은 금리가 재차 다시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연준하고 시장하고의 괴리가 아직은 좀 존재하는 것 예.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괴리를 확인할 때까지는 조금은 좀 신중하게 내지는 적립식 정도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예, 그런 말씀 좀 드려봅니다. 예, 오늘 올해 딥사이트 첫 코너 신한은행 오건영 부부장님과 함께 우리가 올해 생각해봐야 될 키워드 굵직한 것들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